네, 반갑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뉴미디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마이TV, 서울의 소리, 안진걸TV, 임세훈식당TV, 더탐사, 스픽스, 성수대로, 양이삼TV, 팩트TV, 시사의 품격, 미디어워치, 인사이트TV, 유용화TV, 건진사이다TV, 이재일 변호사TV, 뉴스맥TV, 충주민주촛불, 공들인뉴스TV,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등 많은 유튜브 채널, 언론사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송영길 TV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우리 오선의 당대표를 역임하셨던 우리 송영길 대표님의 채널이 있는데 아직까지 구독자가 많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구독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송영길 TV 검색하셔서 꼭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영길 대표님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좀 피해가 예상되는데 걱정이 됩니다만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올해가 휴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긴 휴전협정의 시간을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아직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할 것 없이 누구라도 대통령이 되시면 이 화약고 같은 이 한반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항상 신중하고 조심하게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한반도 평화선언을 만들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만들었던 분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기념사를 보고 아연실색을 했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또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으로 갑자기 프랑스 일정을 중단하고 소환하게 돼서 여러 가지 정말 처음에는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이 많은데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송영길이 지금 프랑스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연구할 그런 여유가 없다. 빨리 국내에 들어와서 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라라고 저를 소환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네,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가장 많은 대중들의 응원을 받는. 네. 오히려 또 이렇게 예전에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20몇 년을 정치를 하면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를 응원해 주는 것에 가슴이 벅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가장 힘드신 거는 주변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 전체가 힘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녀보면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송영길 대표님 나 지난 3월 9일 이후로 테레비를 안 보고 있어. 정신병원에 가야 될 혈증이요. 우라통이 터져서 지금 아예 뉴스를 안 보고 사요. 어떻게 좀 해보시오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하소연을 듣고 있고 제가 어저께인가 엊그제 제 후배가 오사카를 다녀왔어요. 네. 오사카에서 선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일본어를 할 줄 아니까 이제 거기 일본인들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최고랍니다. 일본에서. 그렇죠. 이지방 데스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전쟁이 나면 한국이 제일 앞장설 거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나든 senkaku 열도에 나든 대만해협에서 나든 그러니까 이럴 때 확 공조를 해서 중국 때려보시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국이 미중 중일 간의 갈등이 만약에 이게 국지전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총알바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응원을 받는 대통령이라는 것은 자국의 이익보다는 일본의 이익을 더 우선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아니죠. 이게 한국에서도 박수 받고 일본에서도 박수 받으면 좋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그랬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선언을 했을 때 일본 국회에서 연설하고 일본 문화를 개방했을 때 일본에서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좋았고 중국에서도 좋았고 정말
보기 드문 대통령 김대중을 대통령님을 생각하게 되는 요즘 시국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조금 이제 가벼운 질문부터 좀 드리고 또 사전에 들어온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를 가셨단 말입니다. 그 원래는 7월 초에 들어오실 일정으로 가셨고 강의도 하시고 또 무엇 때문에 간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것을 연구하고 또 배우고자 하셔서 프랑스에 가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4-5가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인구 절벽.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194개국에서 최저입니다. 최저. 네. 뭐 1.0도 아니고 0.78 정도 8도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4만 명이 무너지고 있어서 네. 이렇게 가다면 20만 명이 채 안 태어날 거다. 저의 나이 또래가 100만 명 이상 태어났는데 5분의 1, 뭐 6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수 진보를 가릴 게 없거든요. 좀 이 5천만 국민이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프랑스 가보니까 우리 말을 하고 있는 우리 교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국민을 편을 가려고 상대를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까? 다 소중한 우리 민족이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있잖아요. 네. 자기 몇 사람들 패거리만 데리고 다른 사람을 다 적으로 만들려는 이런 분열의 정치를 왜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재앙적 효과가 올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가 1.8이잖아요. 그렇죠. 프랑스의 정책을 쭉 지금 공부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전에 대한 제가 관심이 많아서 프랑스는 지금 그 고준위 폐기장을 지금 지하 500m에 짓고 있거든요. 네. 그 현장도 갔다 왔어요. 지하 500m 들어가 보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막 원전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폐기장을 못 지어가지고 지금 포화 상태거든요. 지금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소각장 없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 좀 고민해 보려고 제가 프랑스 그걸 봤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핵 공유 협의를 만들었다. 이것이 마치 뭐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무슨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막 정신승리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았는데 그건 다 그냥 미사 여부에 불과하잖아요. 핵 통제권을 절대 미국이 다른 나라에 줄 수도 없고 공유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핵 보유 이야기를 떠드는데 재래식 전시 작전권도 가져오는 게 겁이 나서 미국 형님한테 좀 맡아주세요 하는 이런 비자주적인 군대, 비자주적인 정치인, 비자주적인 대통령이 감히 핵 보유를 말하는 것은 언간생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발끝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자세를 가지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곰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재 대한민국 미사일 강국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키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이게 발전돼서 지금 현무 1, 2, 3, 4 미사일 강국으로 발전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든과 회담을 통해서 중량 500kg, 사거리 800km 미사일 이 제한, MCTR이라고 합니다. 미사일 통제 시스템을 폐지시키고 ICBM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또한 우주 분야를 해서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하도록 가능하게 했고 로켓에서 그렇죠. 우리가 T2라고 그러죠. 트랜스포터블 이젝트 론칭이라 해서 이동식 발사가 가능하도록 미국과 합의를 해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한 성과를 낸 겁니다. 그렇죠. 세계 6대 군사 강국으로 발전시켰고 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감히 군대도 안 갔다 온 윤석열 대통령 힘에 의한 평화를 그렇게 강조하신 분이 그 튼튼한 몸으로 왜 군대 안 갔다 왔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해서 감옥에 가더라고 안 갔다 왔습니까? 왜 안 갔어요? 부동시 때문에 안 갔다고요? 지금이라도 시력을 한번 검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 같이 무슨 힘에 의한 평화 마치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가짜 평화였다 무슨 반국가 세력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하고 또 하나 좀 우리가 지금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폐기물이 쌓이고 있는데 사용 후 핵 재처리를 하게 되면은 부피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폐기물이. 근데 미국이 허용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미 회담 팍 가서
뭐 영어로 노래 부르고 영어 연설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이 핵 사용 후 핵 처리 제협상 이 권리를 받아내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프랑스는 핵 연료 재처리를 통해서 핵 폐기물을 10분의 1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우리가 핵 폐기물을 프랑스로 가지고 가서 프랑스에서 위탁 처리해서 가져오는 방안을 저도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좀 협상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가셔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원전 수출을 강조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원전 수출 뭐 못하겠다 그러는데 원전 수출을 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그 지적 소유권 문제 분쟁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수원이 하고 있는 APR 1400 지금 두바이에 수출했던 그 원전이 세계 최고로 지금 발전된 원전인데 계속 딴지를 걸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체코나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수출이 쉽지가 않아요. 이 문제 한 번도 한미 정상회담에 의지해서 제기를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이거 10%도 안 되잖아요. 네. 그 이렇게 가다가 그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나중에 재생에너지 이로만 알리100 그러니까 알리100이 뭐냐고 막 물어보고 그랬습니다만 이 알리100이 뭔지는 알았겠죠.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네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알리100이 뭐냐 그러니까 몰랐잖아요. 네네. 모를 수도 있는데 알리100이라는 게 재생에너지를 100% 쓰는 제품이 아니면은 이제 탄소 국경세가 적용이 됩니다. 2016년부터 유럽 시장에 탄소 국경세 도입이 시작되게 되면요. 우리나라 유럽이 EU 시장이 한국의 1, 2, 3번째 안에 들어간 시장인데 어떻게 수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말 알리100 이게 중요한데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에 대한 아무런 지금 뭐 관심이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좀 쭉 검토해보고 제가 원래 공부하기 좋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전쟁 비교도 제가 강의를 쭉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를 다시 소환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싸우자 이런 것처럼 싸우면서 공부하고 강의하고 할 생각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송영길 대표의 전투력에 대해서 그나마 숨을 좀 쉬겠다. 송 네. 대표님께서 외곽에서 싸워 주셔서 정말 그나마 숨을 쉬고 위로가 많이 된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송영길 TV 구독 꼭 해주십시오. 우리 송영길 대표를 춤추게 하고 또 더 힘이 나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관심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결과를 예측을 해보신다면요. 그게 우리 한반도와 또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기 미국 대선 바이든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재선이? 저는 사실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정부가 사실 우리나라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별로 없을 때가 많았어요. 사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된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취임식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아, 예. 민주당 대표로. 추운데 그냥 캐피탈 힐에 벌벌 떨면서 그 취임식 장면, 역사적 장면을 봤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뭐 국내 정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반도 정치는 그렇죠. 완전히 정말 별 도움이 안 무능이고 됐죠. 그냥 전략적 인내, 소위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란 말을 썼지만 사실상은 전략적 방치를 하면서 안 한 거죠. 이명박 박근혜 대북 강경책에 그냥 끌려만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오바마 실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아니 그래도 직접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2번, 3번이나 했잖아요. 그렇죠. 뭐 싱가포르 회담은 성공했지만 하노이 회담은 실패했는데 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실패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존 볼턴의 방해 때문에 그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니까 이 참 트럼프는 다른 건 모르지만 이 한반도 문제 대북 정책에서는 대단히 좀 과감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연로하시기도 하고 너무나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처럼 지금 방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냥 끌려가고 있고 오히려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조해서 조지 부시 때 그런 보다 더 심한 일종의 강경책을 펴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아마 건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해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연방 검찰에 기소가 돼 있지만 뭐 한 오차 범위를 앞선 정도로 우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추세로 가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와 드샌티스 간에 뭐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지만 난 드샌티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시군요. 공화당이 이기게 되면 저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말 미국 대선에 이기게 되면 김정은과 다시 정상회담이 시도될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외눈박이 외교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통미봉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외교를 전혀 모르고 걱정이 되고요. 뭐 종전선언 가지고를 반국가 행위라고 그러는데 이 황당한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걸 뽑아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가 많은 것보다 제가 프랑스 상원도 방문해서 이걸 봤는데 프랑스 상원이 2022년 1월에 만장일치로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 한반도 평화선언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사람들이 다 반국가 단체 동조자들입니까? 프랑스 지금 방문해서 뭐 부산 엑스포 홍보로 가셨던 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걸 주도한 분이 깡봉 의원이라고 그 국방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저하고도 친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같이 식사도 했어요. 네네. 깡봉 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깡봉 위원장이 나를 많이 격려를 해주었는데 이렇게 국제를 모르고 더구나 브래드 셔먼 의원을 비롯한 지금 미국 하원 그 의원들이 거의 40여 명이 이 한반도 평화 선언을 지금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참모란 김태효라는 분도 거기는 뭐 설상가상이고 그래서 정말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거의 수준이 뭐 더 떨어지고 이거는 뭐 대통령의 그 기념사라기보다는 무슨 극우 유튜버의 발언이나 우리 아스팔트 그 우익들 아니면 어버이연합 대표 무슨 축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착각할 정도의 수준의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일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굴욕적인 외교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일본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이 지금 5개에서 7개로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미국이 서포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내건 그 조건이 전범 국가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라, 해결하라. 그게 위안부 협상이었고 졸속적인 그다음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자랑하는 그 제3자 배상안, 강제동원 부분 그리고 북한의 전후 배상금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근데 기시다가 이미 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요청하고 김정은과 회담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이 정말 이 상임이사국으로 진출을 하면 결국은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망? 윤석열 정부가 왜 이러고 있는지. 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일본이 지금 가입할 정도의 준비가 안 돼 있다.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한 대로 아니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지금 전후 질서로 만들어진 게 유엔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범의 전범 국가가 그 전쟁 범죄 자체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합리화하고 있는 이런 국가한테 어떻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도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상임이사국에 차라리 중립적인 인도가 들어가든지 대한민국과 인도가 들어가든지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서울시장 출마 때 유엔 제5본부를 유치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유엔 5본부 유치도 여러 가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이런 거 갖고 서로 옵션을 가지고 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유엔 안보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유엔 본부가 제일 처음에 제네바 스위스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뉴욕에 만들어지고 세 번째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만들어지고 네 번째는 케냐 나이로비에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아시아에는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5본부 이 추진 충분히 가능.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됐으면 저는 이거를 충분히 해놓을 자신이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 5본부 유치와 일본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를 여러 가지로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엔 본부가 유치가 된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이 된다. 그렇습니다. 유엔 만약 5본부가 서울에 유치가 된다 그러면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북한으로서도 도움이 돼요. 북한이 항상 자기들은 미군이 자기를 침략할 거다 이렇게 자기 국민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이렇게 막 피해
공포증에 이게 패러노이드라는 이런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항상 미국의 공습, 뭐 공격, 북침 이거를 막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엔 헌장은 침략 전쟁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엔 5본부가 서울에 유치한다고 한다면 훨씬 북도 안심을 할 수가 있고 우리도 안심할 수가 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군사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나는 최상의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앞으로 아시아의 유일한 그 중립 국가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미래에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각 방송사에서 주신 질문들을 먼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 TV에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 참 이 첫 질문부터 마음이 아픕니다. 송 대표님의 보좌관께서 7월 3일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영장 내용이 무엇이고 또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저보다도 저랑 같이 도와줬던 분들 또 저희 비서분들 이런 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너무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당하면 더 나은데 박영수 보좌관은 정말 사람이 훌륭한 분인데 그때 그 술을 먹고 어디 가다가 넘어져서 이 목뼈를 부러졌어요. 그래서 전체가 마비될 그런 위험을 그걸 겨우 이제 수술에 고쳐가지고 지금도 완쾌가 안 돼서 오른발을 좀 약간 저는 이런 불편한 상태인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제가 매일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속 사유는 아시다시피 돈봉투 만드는 자금 5천만 원을 모 기업인으로부터 이제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라는 게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참여하고 있는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데서 전당대회가 있기 1년 전에 한 7월 정도에 무슨 여론조사 뭘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선거운동 관련된 거 아니냐 여기에 관여했다 뭐 이런 두 가지가 중요한 거 하나는 또 증거인멸을 뭐 사주했다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또 지동아 언론 보도된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뭐 잘은 제가 몰랐던 사안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 보좌관이 했던 일이고 보좌관이 참여했다고 보좌관은 지금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도. 지금 정진상, 김용희, 유동규한테 돈 받았다 해서 부인하고 있는 거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유사한 사안이죠. 근데 이제 그것은 저는 법정에서 다퉈라. 근데 판사님들에게 제가 호소하는 것은 사람을 함부로 구속시키지 말아라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불구속 재판을 해라 이거죠. 왜 사람을 구속시켜 놓고 비겁하게 한쪽을 묶어 놓고 이렇게 해서 방어권을 침해하는가? 현저한 불평등이 발생하는 무기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고. 자기들은 압수수색 권한이 있으니까 그동안 한 60번 압수수색한 것 같아요. 제 주변 다. 증거 확보했으면 그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기소해가지고 판사 앞에서 서로 다퉈보자는 거죠. 왜 사람까지 구속시키려 그러냐, 제 주장은.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살인, 강도라든지 흉악 범죄나 그런 사람은 도주 우려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뇌물이라든지 부정부패 사범이란 모르지만 이건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것은 어떤 정치적 사안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저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고 저는 판사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젊은 또 여직원분 중에서도 압수수색을 당하시고 그래서 대표님께서 상당히 좀 경로를 하셨다. 그래서 검찰에 편지를 보냈다고 하시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아니 30대 초반의 남성 그 직원인데요. 거기 이제 신혼부부라서 지금 딸애가 아주 예뻐요. 나도 그 딸애가 너무 예뻐서 보기만 해도 좋은데 그 3개월 됐어요 이제. 정말 이제 이게 신혼의 단꿈에 어렵게 사실 그 먹고 사는 연구소가 재정이 충분치 않아서 월급도 제대로 풍족하게 주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그걸 잡아다가 그렇게 막 증거인멸 교사로 입건을 지금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나 기소하겠다, 구속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줘서 정신적 공황에 빠져서 정신병원 치료도 받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만약에 무슨 사고가 생기면 나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김영철 부장한테 저의 강력한 그 경고를 보냈죠. 그 뒤로 좀
그리고 조금 잠잠히 들었어요. 잦아들었습니까? 우리 대표님 자택 압수수색 하실 때도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검사 중에 한 명이 압수수색 끝이 나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님은 5선의 국회의원이고 당대표를 역임을 하셨고 20몇 년의 정치를 하셨는데 송영길이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 라고 어떤 검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전원으로 들었습니다. 네. 예. 아직도 24평 전셋집에 살고 계시는데. 이제 원래는 제가 송파에 서울시장 출마를 살고 있었고 네네. 제 아내는 왔다 갔다 했는데 인천 전세 그 보증금이 안 빠졌어요 그동안. 계속 임대 기간에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침하돼서 역전세 논란도 있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이제 전세금을 빠져가지고 이제 이사를 했는데 주민등록 처분을 떼보니까 20번째 이사더라고 20번째. 20번째.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아내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러게요. 예. 그래도 제 아내가 그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저를 격려해주고 그래서 또 이번에도 당당하게 싸워라. 네. 감옥에 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격려해줘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비의 일부분을 그 바퍼 공동체 재단에 계속 기부를 하셨던 또 기부천사로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김용민 의원이 주도한 그 검사 탄핵 발의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170여 석이 되는데요. 지금 한 60여 명 정도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요. 1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민주당이 뭐 당론으로 결정을 하든 안 하든 이 100명 넘기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민주당 능력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말입니다. 예. 예. 그래도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제가 처음 이거 제기했을 때는요 5~6명인가 있어요. 예. 제가 김용민 의원한테 들어보니까 제가 강력히 이 탄핵 소추를 주장하고 많은 언론이 보도해 주면서 60명으로 늘어났으니까요. 여기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자기 지역구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계시면 꼭 좀 청원을 해줘서 네네. 이 역사적인 탄핵 소추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좀 뜸을 들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캐비넷일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로 눈치 보고 뭐 역풍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프레임이 강하거든요. 언론이 막 조장을 하고. 네네. 근데 근데 사실 역풍 지금 윤석열 하는 거 보세요. 역풍이 아니라 뭐 강풍이 불어도 막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네. 저는 도월 김용옥 선생의 그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 좀 얼굴 두껍게 할 건 좀 제대로 좀 해봐라 좀 잔인하게 이렇게 착한 정치인 신들은 말이야 무슨 선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완전히 헌법을 유린한 이런 이 검찰 깡패 이 독재 정권이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금 위태롭게 만들고 서민의 삶이 지금 파괴되고 아예 국가의 주권을 지금 야금야금 갖다 일본에다 양도하고는 그런 그 불안한 느낌인데 여기서 넥타이 메고 고담 준론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 검사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유일하게 공무원 중에서 검사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그렇습니다. 예, 잘못한 검사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조중동 그 기자님들에게도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헌정사가 지금 60년 거의 7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70년이 뭐야 지금 아니 48년부터 시작하면 몇 년입니까 이게? 80년이 넘네요. 80년 가까이 되네요. 75년 정도. 75년이죠. 75년. 우리 헌정사 75년인데.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헌법이 초치 제헌 헌법 때부터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헌법이 부여했는데 그거를 75년 동안 한 번도 안 쓰고 있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검사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지금까지 헌법을 지키고 살아왔습니까? 75년 동안? 조중동 기자 여러분? 아니, 그거를 한번 지금 헌법을 위반해서 사건 당사자로부터 룸사롱에 접대를 받고 그걸 봐주는 수사를 했을 수밖에 없는 일종의 뇌물 같은 행위를 하고도 지금 검사 생활하는 게 그거 맞습니까? 그거를 검사들이 자기 식구라고 기소도 안 하고 기소도 뇌물죄로 기소한 게 아니라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적당히 처리해서 끝나고. 네. 그래놓고 그냥 우리 송영길 이거 돈 먹던 논란에서 그렇게 막 JTBC 녹취록부터 지금 기사가 몇백 개가 쏟아졌습니까? 조국 장관 표창장 위조 가지고 지금 몇천 개 기사를 쏟아냈습니까?
대장동 사건 가지고 얼마나 쏟아냈습니까? 그런데 이 검사들 이 탄핵소추 하나를 하는 게 큰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라도 헌정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검찰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전 당대표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호통을 쳐서라도 이거를 좀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네. 선거가 다오기 때문에 만약 이것에 저는 이번 탄핵 소추에 서명하지 않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음 총선에 당선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에 관한 질문이 와 있는데 사실 뭐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면 멸문지화를 당한다는 말이 있는데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검사 탄핵을 이 시범 케이스로 지금 이번에 저는 검찰 개혁 정말 문재인 대통령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당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 정말 반성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못해서 지금 고통을 당해보고 반성해라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게 아닌가. 네. 여기서 지금 핍박받으면서 돌이켜 반성해보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검찰은 공무원입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해임시켰으면 됐어요. 윤석열 바로 해임시켰어야 돼요. 왜 해임을 못 시켰습니까? 뭘 그렇게 겁을 내고 후폭풍을 두려워해서 애초부터 나는 임명을 반대했지만 윤석열 임명했더라도 조국 장관과 싸웠을 때 인사권 침해 쿠데타잖아요. 대통령 그렇죠. 인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에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 부인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기소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월권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해임시켰어요. 조국 장관 사표 받을 때 같이 해임시키든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 해임할 때 같이 해임시켰어야죠. 맞습니다. 그걸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이렇게 오냐오냐해서 여기까지 만든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불렀겠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요. 청와대로. 조중동이 추미애 장관하고 막 싸우고 있을 때 인사권자가 뒤에 숨어 있을 게 아니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둘이 싸우는 것을 인사권자가 보고만 있냐고 그걸 정리를 해줘야지. 불러가지고 윤 총장 내 대통령으로서 윤 총장을 좋게 봐가지고 검찰총장까지 시켜줬어. 그러면 윤 총장이 대통령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당신 책임이든 내 책임이든 귀책사유가 누가 있든지 간에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야당 후보로.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 제7조에 대한민국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하게 돼 있고 검찰청법에 검찰청장은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자리인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헌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윤 총장께서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대통령 선거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모든 언론기관은 빼주라. 나는 검찰총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치고 사회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대통령으로서 검찰총장의 청법에 규정된 2년 임기를 보장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정치할 생각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사표를 내십시오. 그러지 않았죠. 그래야 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당신의 대통령 선거 예비 선거운동 기간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녹취록을 그대로 조중동에 다 줘요. 다. 이거 조중동 독자라도 그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래도 둘 중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바로 해임시켰어야죠. 해임시켰으면 행정소송 하더라도 난 법원에서 이긴다고 봅니다. 이미 추미애 장관이 징계했던 게 1심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직 이견 아예 해임돼야 될 사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면직에 해당하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임시켰으면 그것도 같이 행정소송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무조건 우리가 승소했죠. 네. 지금 이런 괴물 같은 대통령이 탄생할 수가 맞습니다. 없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 징계받은 것을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정당하다, 오히려 약하다, 면직에 해당하는 건데 정직 2개월은 약하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변호인단이 그러니까 피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승소한 변호사들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오히려 이제 패소할 결심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만약에 패소가 되면 바로 그때 한동훈 장관을 탄핵 소추할 타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탄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좋습니다. 우리 네티즌 질문 좀 받고 가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나 계세요. 네. 예, 민주당 뭐 170석을 가지고 서울의 소리 박정현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민주당이 170석을 가지고도 발목 잡히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다음 총선에 이겨도 이 지경이라면 총선의 목표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대표님은 지금 민주당을 나와 계신데 이런 질문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네. 어차피 지난번 촛불 탄핵 때도 민주당은 끝까지 수동적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이 나중에 이제 끌려 나온 거였잖아요. 근데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불과한 성남시장이 다른 현역 국회의원들도 저를 포함해서 제대로 못 싸우는데 광화문에 그냥 텐트 쳐놓고 단식 투쟁하면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까지 국회의원도 한 번 안 해보신 분을 만들어준 게 이게 대중의 힘이거든요. 그때 대중이 그거를 제대로 싸워라는 거에 미적거렸던 거잖아요. 유사한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역사를 믿고 과감하게 나서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본인을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가하게 무슨 책방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거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가 무서워서 지금 이런 교만한 배은망덕한 자기를 지금 만들어준 대통령을 이렇게 능멸하고 주위 사람을 구속시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가 해왔던 5년 세월 전체를 부정한 그것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참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면으로 저는 성명을 발표해서 네. 이 응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고만방자한 이 어버이연합 대표 같은 이런 망발에 대해서 이게 무슨 그럼 지가 반국가 세력한테 밑에서 검찰총장직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반국가 세력 방조죄 공범이지 그럼 자기는. 네. 우리 대표님의 이 발언이 아마 오늘 내일에는 종편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 연합 대표 같은 대통령 이 발언이 네. 자 그리고 질문들이 좀 어렵습니다. 민주당 복당 시기는 언제입니까? 예, 총선 전에 복당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일단 저는 만약에 검찰이 당연히 기소를 하겠지만 무혐의 처분이 된다면 뭐 당연히 복당 신청을 할 거고요. 네. 만약에 나를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기소하겠죠. 뭐 구속영장 청구할 텐데 저는 구속영장 청구하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구속이 되든 뭐 기소가 되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아내 가지고 복당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회복하고 무죄를 받고 복당을 하실 생각이다. 오마이TV에서 KMBH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또다시 내각제를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내각제 세력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권이든 특히 이제 정권이 대통령 임기가 이제 끝나가면 자기까지만 해먹고 다음 자기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겁나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다시 출마할 수도 없고. 뭐 안전하게 자기를 확보하려면 자기를 추종하는 국회의원 숫자를 만들어서 내각제를 하게 되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총선을 통해 검사 출신들, 자기 직계, 윤핵관도 없애버리고 검핵관을 만든다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부도 지금 철저히 하나씩 제거해 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면 이제 내각제를 이제 시도할 수 있겠고 거기 또 김한길 전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내각제 선호하시는 분들이니까 세력들이죠. 우리 당 비주류나 일부와 계속 이거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워치에서 그 질문지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인데요. 내일 30일 민주당 의총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동료 의원들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 당사자로서 입장은 어떠십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일단 저는 불체포 특권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저는 불체포 특권은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헌법적 권리로서 포기 가능한 권리가 아닙니다. 헌법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불체포 특권이 특권이라고 공격하는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벌벌 떨지 말고 불체포 특권이 정말 필요하거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하게 투쟁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불체포 특권이 있다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요. 재직 중에는 네. 현행범이 아니면. 근데 이 불소추 특권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인과 장모, 가족 전체로 지금 확장을 지금 해서 지금 이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불소추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싸워야 된다 보고요. 두 번째, 검사들은 사실상 불기소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에 본인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것을 잘했다고 박수만 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처럼 눈물을 머금고 결단으로 이해하지만 제도로서 불체포 특권은 끝까지 이 싸움의 무기로 갖고 싸워야 되고 본인 개인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나는 인정한다. 하나의 투쟁의 방법으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이게 투쟁의 선언이잖아요. 나를 그렇죠. 구속시켜라. 그러나 나도 특권 내려놓을 테니까 검사들의 그런 지금까지 탄핵 소추를 한 번도 안 당한 불기소 특권의 파열구를 내야 의미가 있잖아요. 나만 무기 내려놓고 저쪽은 그대로 있는 그런 투항주의적 태도는 안 된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의 모습이 저는 가장 큰 게 검찰에 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 검사들의 탄핵 소추 실행이야말로 민주당 혁신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5년의 도피 끝에 해외 도피를 했는데 석 달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것도 황당한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2016년 말쯤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됐고 2017년 3월 10일 날 이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 의결됐습니다만 그 의결되기 직전 2월경에 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개헌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개헌 문건에 대한 이제 논방이 이 개헌 문건은 단순한 개념 계획 한번 책상에서 한번 비상 플랜을 한번 해본 거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이고 그쪽 주장이었고 우리는 그 계획 문건을 보니까 단순한 개념 계획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 있어요. 뭐 24단은 서울 몇 공수, 11공수는 어디 각 공수부대까지 배치를 해놓고 국회는 장갑차 200대 배치. 그렇죠. 만약에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의결 종족수를 없앨 것인가. 그렇죠. 야당의 시의정력, 정치범 정력 있는 의원들은 전부 체포 구금하고 네. 여당 의원들은 어디다 감금해서 의결 종족수를 못하게 만든다. 이런 구체적 이런 실행 플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비역 장군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최근에 저를 도와주는 예비역 장군들한테 이거는 장관 오도만 내면 바로 시행되는 실행 계획이라는 거죠. 바로 이 쿠데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이번에 보석으로 풀어내주고는 판사나 이 검찰의 모습을 보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만 열면 반국가 사범 이야기하는데 이거야말로 쿠데타 반국가 사범, 반국가 사범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시간이 벌써 40여 분이 흘렀는데, 자, 더 탐사에서 질문지를 주셨습니다. 21대 총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 놓고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취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생각하시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이 있으신지, 위성정당 금지법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문 왔습니다. 그게 아무튼 그 양 국회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난번에 위성정당은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지역구의 1당 2당이 된 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법적으로 그런 문구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친야 성향의 정당이 만들어진 것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해서 53석이죠 지금. 네.
247석? 247석 아니죠. 47석 253석. 그렇죠. 47석.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 47석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네. 만약에 지역구 1당 2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런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다면 이 47석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정당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많은 당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 다당제에 대해서도 그 찬성하시는 입장이시죠? 다양한 그렇죠. 저는 정당들이 나와야 찬성하는데요. 된다. 저는 그래서 계속 한번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이원 집정부제의 프랑스의 그런 헌법 제도를 좀 공부를 해봤는데 저는 책임 총리제를 이번에 좀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 총리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는 내각제도 반대고 이원 집정부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핸드폰이 없구나. 예. 이게 내각제고 예. 이게 이원 집정부제고 이게 대통령제면 이 사이에 있는 이원 집정부제와 대통령제 사이에 있는 이 제도가 저는 책임 총리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 총리제. 이원 집정부제와 이거의 차이는 뭐냐? 이원 집정부제는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 국민이 선출해서 쌍두마차로 하는 게 이원 집정부제잖아요. 불이 그렇죠. 부딪히면 어떻게 해결의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 책임 총리제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추천만 하는 게 추천. 그러면 대통령이 총리에 대한 임명권과 면직권을 다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현행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이. 예.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이 책임 총리제는 할 수가 있어요. 정치적 결단은.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정치적으로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총리가 선출되면 이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진짜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국무위원, 즉 장관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을 누구누구로 해주십시오. 누구를 법무부 장관을 해주세요라고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문화돼 있었어요. 이거를 저는 현실화시키자. 그래야 국회와 대통령이 마주보는 열차처럼 싸움만 하다가 세월이 안 갈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이제 나라가 이재명 대표도 그랬잖아요. 윤석열 정부 성공하기를 바란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게 아무리 윤석열 밉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책임지는 중요한 국가 원수의 자리이기 때문에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민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고 적으로 만들어고 주위에 국가 들어가도 적대를 강화하고 남북관계도 적대화돼서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이제 탄핵하자고 막 벌써부터 지금 윤석열 정권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탄핵하자고 난리잖아요. 촛불에서도. 그러면 윤석열 지지도가 이제 9월달 이상 가면 경제가 정말 너무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민심이 완전 이반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불가피하게 이걸 받아야 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요. 좀 더 빨리 총리한테 권한을 다 주고 뒤로 빠지겠다라고 했으면 탄핵 안 됐을 겁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요구했잖아요. 대통령은 모든 국정에 손 띄고 뒤로 물러나고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로 하여금 국정을 관할하게 하자. 그런 절충안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걸 미적미적 늦게 한 바람에 탄핵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민심 위반되면 제2의 박근혜 대통령처럼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일당이 총리와 내각을 한다는 상황이 돼야 무슨 의미가 있는 총선이 되지. 지금도 우리가 160석이 넘는 석인데 똑같은 투쟁에 계속 마주보는 열차의 투쟁으로 돼서 국가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 이해찬 전 대표께서요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한번 하셨어요. 나는 탄자만 꺼낼 테니까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만큼 지금 민심이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탐사의 질문 답습니다. 더 탐사가 시민언론 더 탐사가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압수수색도 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청담동 술자리는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 때문에 가짜뉴스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과 윤석열은 7월 19일과 20일 사이에 어디에 있었는지 알리바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은 8개월째 수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왜 이렇게 장기간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뭔가 지금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에 첼리스트 그 여자가 남자친구가 했던 생생한 내용들이 강진구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럼 첼리스트가 겁이 나니까 지금 거짓말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태영호 녹취록과 똑같아요. 태영호 최고위원께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생생하게 대화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기가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발뺌하고 나니까 둘 다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거짓말 했다고 하면 수사하면 끝납니까? 그러면 여기 이정근 녹취록도 아니, 이정근하고 윤관석원이 그냥 다 그냥 그때 뇌피셜로 그냥 없는 소리 한 거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저는 60번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이거 반만이라도 수사하면 지금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이 명연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리적 대통령, 요즘 심리적이란 말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뭐 심리적 핵공유, 심리적 G8 얘기를 하는데 심리적인 대통령의 연설이었다. 모든 분야를 아울렀고 심지어 추경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추경호가 추경을 하지 않겠다. 추경 불호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되면 이재명의 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정말 이 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재명 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그 김기현 대표 연설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아니, 김기현 대표 이 양반 좀 이상하더라고. 두 분이 원래 당 대표 TV 토론 하기로 했잖아요. 그랬죠. 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자신이 없는 거죠. 뭐 어떻게 맞서서 아니, 원래 하자고 제안하면 김기현 대표가 먼저 제안 안 했던가요? 술 먹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술도 먹고 토론도 뭐 어찌됐건 김기현 대표는 자기 존재감이 너무 없으니까 야당 대표 더구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갖는 야당 대표를 이재명 대표가 만나주면 고마운 거죠. 그렇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위상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겠죠. 근데 안 된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뭘까요? 윤석열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 윤석열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왜 안 되고 있냐?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표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둘이 그러니까 TV 토론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예, 김기현 대표의 연설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의 의중이 상당 부분 담겨져 있다는 거의 생각이 김기현 또 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게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대권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두 가지 충격적 사실을 들었는데 당연히 당 대표까지 하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오늘 그러려면 저렇게 윤석열 그냥 윤비 여청가만 부르고 다녀도 되겠냐고요. 유승민 의원 수준은 아니라도 한 유승민 반 정도라도 해야죠. 아니 예를 들어서 어제 자유총연맹 반국가단체 발언을 가지고 오늘 김기현 대표님 언론 보니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됩니까? 그런데 여당 대표님이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 야당을 상대하는 분인데 행정부 직원도 아닌데 거기 무슨 대통령실 대변인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무슨 대권을 바라보겠어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쉽지 않죠. 그렇게 해서. 네, 그렇군요. 그리고 대통령이 만나지 말아서 안 만나고 그럽니까? 네. 그리고 지금 영남 특히 부산이라든가 영남권에 내년 총선에 이제 대거 지금 검사들을 이제 총선에 지금 공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예, 하태경 씨 지역구에도 석동현 검사가 지금 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하태경 정신 차려야죠. 괜히 윤석열 옹호만 하고 있다가는 자기 목이 날아가죠. 네. 자, 우리 서울의 소리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가을님께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이제 국힘당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 공산당 파리를 할까요? 그러니까 빨갱이 타령을 하겠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때 사실 그 전쟁 직전까지 간 것을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을 해서 북미 간의 대화를 주선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싱가포르 회담이 만들어질 때 지방선거가 됐으니까 내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되는데 오늘 지방선거를 해서 그때 홍준표 대표가 이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짠 거 아니냐 막 맞아요. 그때 우리가 지방선거 압승을 했거든요. 네네. 대구에서도 그 임대윤 그 지역위원장이 현역 의원도 아니신 분이 후보로 나왔는데 거의 40%를 얻었어요. 맞습니다. 부산은 오거돈 시장이 이기고 뭐 다 이겼잖아요. 그렇죠. 뭐 경남 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다음에 집권할 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그럼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다음번에. 한반도. 그렇죠. 뭐 한반도에 지각 변동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당 파리를 없애려면 어찌됐건 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한과 미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대한민국이 중재해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적대 구조가 이제 해소안되고 공산당 파리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자, 팩트 TV의 그 독자분께서 국회의장의 그 민주당 후보를 사실상 당원이 뽑고 의총에서 결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어떤가요? 그건 논리적으로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니까. 그렇죠. 네, 국회의원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근데 참 좀 아쉬움이. 네. 지금 이제 윤석열 그 정권 그 퇴진 운동, 퇴진 투쟁이 또 우리 시민들은 오랫동안 1년 넘게 지금 지속하고 있고 이제 퇴진이 아니라 뭐 탄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러니까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도 끌어내리는 것이지만 그것과 아울러 민주당의 혁신이 있지 않으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비토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민주당의 혁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뭐 혁신위도 꾸려졌고 또 당원들이 시작하는 어떤 그 특별당규 개정 움직임도 지금 있습니다. 네. 당원들 10%가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혁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민주당의 핵심의 요체는 네. 이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공천 과정의 정말 투명성이나 이제 민주성이라고 봅니다. 저도 5선 국회의원하고 지역위원회를 이끌어봤지만 사실 지역위원회가 거의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의 사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통제되고 대의원도 다 임명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이 젊은 인재들이나 새로운 신인들이 우리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또 당에서 뭐 시구원 하시다가 정치력을 이제 이렇게 배양해가지고 국회의원에 도전한 분이 있을 텐데 현역 의원이 거의 시도 구의원들을 거의 자기 사조직 뭐 비서 다루듯이 그렇죠. 전부 공천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장악하고 있고 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공천 탈락시켜버리고 구청장도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그렇죠. 비일비재해요. 여야를 불문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또 뭐 여당 같은 지금 국민의힘은 공천 헌금 받아서 공천 주고 이런 게 우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5선 의원하면서 저희 지역구는 공천되면 당선될 정도로 민주당이 강한 지역이지만 공천헌금 단돈 10원 받아본 적이 없고 오히려 제가 항상 후원금도 내주고 도와서 당선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만 저는 저를 반대하고 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구청장도 그대로 삼선을 보장을 시켜줬어요. 평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뭐 지금 대의원제 폐지 논란도 있습니다만 저는 네. 만약 대의원제를 폐지할 수 없다면 대의원이 기능이 한두 있다면 포션 비율을 좀 더 조정하는 문제하고 함께 대의원 구성에서 최소한 비주류 자기 반대파한테 30% 이상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김대중, 김영삼 평민당, 통민당 때도 비주류한테 30% 대의원 비율을 배려를 해줬다니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김대중 총재 하에서 김상현 같은 김원기 의원님, 김상현 의원님, 지금 우리 서대문 김영호 의원 아버님이시죠. 이런 분들한테 다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배려를 해줬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자기 지역위원장이
거의 사조 은평구인가요? 여기가 고향 은평 바로 옆입니다. 은평. 고향입니다. 은평구도 그러잖아요. 구청장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구청장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지금 김미경 구청장이 그 국회의원의 그 핍박과 그걸 두고 겨우 구청장 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갑질, 이 국회의원들 이런 갑질,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이번에 이제 많이 도전할 테면 한번 공개 토론회나 시켜야 돼요, 당원들한테. 유튜브 있잖아요, 요즘에. 꼭 방송 안 틀어도 유튜브에서 아니 도전자한테 도전할 기회가 보장돼야 될 거 아니야. 인지도도 아무것도 없고 현역 의원한테 어떻게 도전해?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는지 당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경선하기 전에 묻지마 투표 경선하면 현역 국회의원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아니, 맞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인지 한번 공개 유튜브 TV 지역구마다 토론회를 의무화시켜야 됩니다. 공천하기 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전 그렇죠. 기본 자격 심사를 거쳐서 경선 대상자로 이제 중앙에서 이 심사를 해서 기본 뭐 전과 이런 거 다 해서 경선자로 선정이 됐다. 그럼 그 사람들끼리 TV 토론, 네. 아니면 지역 TV 토론 아니면 유튜브 토론, 예. 당원과 간담회 이걸 통해서 붐업을 시켜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랬잖아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게 그 취임사였어요. 나는 그 말 보고 너무 감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대표가 돼서 우리 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정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꿈이었는데 제가 일부 세력들한테 끊임없이 배제가 됐어요. 내가 두 번이나 떨어져 세 번째 겨우 된 거잖아요. 이 상처 때문에 내가 동병상련이 있어서 이재명 후보한테는 왜 이재명 후보를 저렇게 이지매를 시켜서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대깨문 발언도 나오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공정한 경쟁에서 누가 되더라도 된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야지.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대선 후보가 안 됐다고 차라리 윤석열을 찍겠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원 자격이 있냐고요. 네. 최근에 귀국하신 분한테 지금 하시는 아니 말씀.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까? 그 말씀은 전혀 아니고. 네네네. 아무튼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이번에 다음 총선에 이기는 길은 네. 인위적으로 물론 물갈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의 힘이 우리 국민의 힘이 하도 말을 배려해서 일반 유권자의 힘, 지역 국민, 시민의 그리고 힘으로 당원들이 힘이 가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설계를 잘 했으면 맞습니다. 우리 혁신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합니다. 송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짜 주권자 시민의 정치, 대중 정치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당규 개정안을 권리당원 10% 이상 지금 발의를 이미 지금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3일째 뭐 몇만 명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이 자 2인 이상 반드시 경선할 것, 그리고 3인 이상일 때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것, 당원 명부를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름 제외하고 당원 명부를 모든 후보에게 제공할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 2회 이상 반드시 토론할 것, 예, 뭐 이런 비율, 맞습니다. 그리고 동일 지역구 세 번째면 50%를 감산하는 것으로 뭐 이런 주요 일곱 네 번째 사선 도전하면 그거겠죠. 그렇죠. 3선에서 4선 도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10% 이상의 권리당원이 발의해서 전원투표에 지금 붙이려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당히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시간여가 지났는데요. 스픽스에서 주신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반윤 전선을 만들어서 전면전을 선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연약한 기득권 집단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 길은 160명 의원 중에 몇 명이라도 먼저 하면 돼요.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비판할 필요 없이 자기가 먼저 하면 됩니다. 자기가 희망이 되면 되거든요, 우리가. 자기가 꽃이 되면 다른 사람 꽃이 되면 꽃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지 말고 저도 반성을 하는데 나부터 솔선수범해서 하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민심이 움직이면.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 아내도 앞으로 촛불 집회에 전혀 안 빠지고 참석하겠다 그러던데 계속 이제 함께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는 외롭지 않다.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그렇게 해서 흐름이 만들어지면 안 따라올 수가 없게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네, 지금 우리 시민들의 집회가 이제 촛불행동 같은 경우 1년이 지났는데 이제 각계각층에서 종교계나 노동계나 각계각층에서 이제 이 함께 투쟁하기 위한 준비가 이제 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힘으로 뭉쳐지지 않을까? 2016년처럼 퇴진행동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솔선수범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 반드시 검사 탄핵 이게 좀 빨리 진행이 그래서 100만이 말 필요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또 저랑 함께했던 의원 여러분, 또 이재명 대표님, 또 박강원 원내대표님 특별히 저는 호소 드리는데 겁먹지 마시고 반드시 탄핵 소추하십시오. 그것이 민주당이 살 길이고 민주당이 다음 총선 때 과반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발 역풍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예. 자, 우리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TV에서 한사랑님이 송영길 대표님, 저는 서울 사는데 다음 서울시장 출마하실 마음이 있으신지요? 이제 오세훈이 허수아비 시장이라서 속이 터집니다 하셨는데 출마 계획 또 내년 총선 너무 섣부를까요? 네, 그런 말씀할 때는 아닌 거고 저는 아무튼 서울 시민이 됐잖아요. 저는 네. 서울 시민으로서 우리 이 촛불 시민과 함께 또 다음 총선에서 우리 좋은 우리 민주당 후보님들이 네. 한 명이라도 당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서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뭐 역전세난이 심각하고 이제 곧 또 이 만기가 돌아오면 상당한 그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 미디어워치에서 JK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사실 민주당의 과거의 어떤 부동산 문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문제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또 서울 경기 지역에서 특히 그게 또 선거로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무튼 구상했던 부동산 정책은 정말 하루 내 해도 할 정도 많은 구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역전세난이 심하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추경을 통해서 빨리 이 주택보증보험을 활성화시켜서 액수를 늘려가지고 바로 이거를 역전세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인들은 지금 이제 돈이 안 나오니까 못 주는 거 아니에요. 보증금을 못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국가에서 빨리 미리 대신 해주고 나중에 부상권으로 분할해서 상환하듯이 할 수 있는 빨리 제도를 줘야 임대인도 구출하고 임차인도 구출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상가 임대도 문제거든요. 상가를 다 구입했던 분들이 지금 이자를 못 내고 날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핵심 문제는 지금 전세가 많으니까 전세 갭 투자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없애기 위해서 전세 제도를 없애버리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월세의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전세금을 빌렸을 때 받는 은행 이자와 월세로 낸 이자와의 그런 간극 차이가 3.5, 5.5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자율 차이, 신용 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없애자는 게 제 모토입니다. 월세로 사나 전세로 사나 자기 집에서 사나 똑같은 비용을 내게 만들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은행에 이자를 내고 사는 사람, 전세금을 빌려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내놓고 전세금에 이자를 내고 사는 사람, 아니면 그냥 돈을 빌려서 그냥 월세를 내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다 차이가 커요. 그렇죠. 이걸 동일하게 만들자는 게 제 구상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그 금융의 공공성과도 좀 그렇습니다. 그 상통하는 되는 건데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허그나 이런 신용 보증 기금 이런 이게 도시 주택 보증 기금의 역할을 강화시켜서 국가의 보증을 통해서 개인의 신용 등급의 차이에 따라 이자율이 차이가 되는 이런 경제적 신분 차별 사이를 없애자는 게 제 슬로건이거든요. 네. 그 구상을 가지고 제가 서울시장이 그때 하면 이거를 서울에서부터 해보겠다는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더 다듬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진짜 시민들이 민주당이 다 좋은데 국민의힘보다 나은 건 알겠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만큼은 네. 거기에 정말 앙금이 정말 큽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섣불리 규제를 변도로 지금 또 지지율이 조금 낮게 나온다고 하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야당이니까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민주당의 혁신에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스픽스의 질문입니다. 송 대표께서 정치적인 위기에 몰렸다가 이번 동봉투 사건 이후에 한동훈과 검찰과의 전면전을 벌이면서 정치적 재기에 성공한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그것 때문에 거리투쟁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질문 자체 약간 모순이 있는데 그러네요. 한동훈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 맞습니다. 한동훈과 싸울 그렇죠. 그럴 뭐 또 아니고요. 네. 그건 파생 상품이고 파생 상품. 예. 원본 채권을 채무를 해결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렇죠. 그럼 내 송영이 너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네가 당하니까 이제 나오지 이러고 당연히 저를 비판할 수 있고 일리가 있는 지적이죠.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게 다. 근데 저는 이제 왜 그럼 그동안 안 나섰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당 대표로서 그런 무능한 윤석열을 못 이기고 0.73으로 졌잖아요. 그때 제가 한이 된 게 홍남기 못 자른 거. 제가 프랑스에서요 샹들리제를 걸어가는데 홍남기 장관을 만났어요. 예. 마주쳤어요. 많이 보던 분인데 딱 지나가 가까이 오니까 홍남기 부총리인지 알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은 나를 몰라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파리 오래 살고 약간 파리지엔 같은 분위기가 풍겨서 설마 여기서 송영길이라고 아마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순간 그래서 갈등했어요. 안채할까? 그냥 지나칠까? 근데 정말 안채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회한 때문에 그때 제가 아예 부총리 2명을 내가 제안을 했어요. 하나는 구윤철, 하나는 김용범. 아예 민정수석한테 검증해서 빨리 바꿔줘라 이 사람으로. 그러면 당대표하고 협의해서 뭘 좀 해볼 거 아니냐 일을. 그럼 대선 100% 이겼습니다. 그것만 해줬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한 때문에 그때 내가 이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이제 막 공격을 할까봐 제가 공개적으로 말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공개적으로 아예 그냥 했었어요.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대통령과의 내가 갈등으로 비춰지는 게 걱정이 돼서 제가 공개는 못했지만 비공개적으로 수차례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회한들이 있어서 야 정말 내가 패장이 뭘 좋다고 가서 윤석열 비판하고 나서는 게 제가 목이 메서 좀 창피한 거예요. 나가서 윤석열 비판할 때 누가 나와서 뭐라 그럴 것 같아. 야 임마 네가 만들어줬잖아. 그럼 내가 입이 막혀. 그래서 못 나오는데 이렇게 나를 이제 타나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은데 계기를 만들어 계기가 거죠. 돼서 그렇게 맞습니다. 저는 해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나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군요. 자, 지금 그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이 정권과 투쟁의 대회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라고 하셨고 또 변희재 씨와도 지금 이렇게 뭐 손을 잡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함께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좀 설명 드릴게요. 우리 지자들도 혹시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맞습니다. 저도 제 참모들이 변희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 그 대표님이 거의 가까이 가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어쨌든 변희재라는 사람이 나는 그 전에 뭔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가열차게 싸우는 분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 구속이 돼서 징역 2년을 살고 지금 보석으로 나왔죠. 보석 나왔는데도 겁내지 않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싸우고 거에 대한 미안한 심정이 있어서 저 사람이 왜 그런가 한번 나도 읽어봐야 되겠다. 책을 읽어본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읽으셨다고? 3번을 읽었어요. 세 번을 사가지고. 제가 원래 책 읽기 좋아하잖아요. 아이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읽었다니까요. 거의 외울 정도로. 그러니까 일리가 있더라 이 말이죠. 합리적 의심이 생기더라. 그래서 한동훈 장관한테도 지금 제가 거들어 주니까 그나마 한동훈 이원석 총장이 답변한 거잖아요. 그동안 외롭게 변희재 씨가 무시 작전을 하다가. 그러니까 답변해봐라 이거죠.
왜 그러면 변희재가 저렇게 한동훈 장관 말 맞다나 악질, 저질, 뭐 허위 회담? 예. 저질 허위 회담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을 방치하고 있는 거 빨리 구속시켜라. 보석 취소시키든지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러나 저는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 뭐 이 태블릿 PC가 아니라도 박근혜는 탄핵할 사유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개인 문제나 K재단, 미르재단 문제나 인사 개입에 또 정책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 한선한 게 많습니까? 개성공단 뭐부터 여러 가지 많고 특히 저는 한진해운을 파산시킨 것은 결정적인 실수였다고 봐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가. 그렇죠.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협력해서 8조 해양기금을 만들어 20척의 배를 만들어 지금 현대 상선을 키웠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코로나 중면에서 수출이 대폭 증가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 윤석열 되자마자 수출이 14개월째 지금 적자로 빠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건 정말 잘했다고요. 그건 누구한테도 제가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춘 장관이 잘했고 우리 조선산업을 살려내고 그렇죠. 해운산업을 살려낸 겁니다. 근데 이제 일부 뭐 다른 논란 그 정도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분까지는 이제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그 촛불 집회에서 발언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을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또 부르면 언제든지 부르면 나와서 부르면 얘기를 간다. 하시겠다. 예, 부르면 간다. 네, 좋습니다. 그 시청자 질문도 좀 받아봤고요. 그리고 또 팩트TV, 더탐사, 미디어워치, 스픽스에서 주신 질문들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못다 하신 얘기가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또 뭐 해야 됩니까? 좀 못다 하신 얘기가 있으시다면 마무리 발언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는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합니다. 저도 파리에서 한 5개월을 살았습니다. 파리에 가면 그 세계 인종 시장처럼 뭐 아랍인들, 뭐 흑인들, 뭐 라틴, 뭐 다 북유럽 많은 분들이 와서 섞여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한국인들을 만날 때마다 반가웠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중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저는 거기에 프랑스에 약 2만여 명의 입양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입양아들이 뿌리를 찾아서 뿌리 모임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할 때 제가 매번 참석해서 술도 사고 했습니다. 그분들 우리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근데 나이 1살, 2살 때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일종의 유럽에 입양해서 나이가 지금 40이 돼가지고 결혼해서 애도 데리고 나와요. 그 볼 때마다 내가 느끼는 두 가지가 너무 죄송한 우리가 버렸다. 근데 그래도 잘 성장해서 이렇게 결혼해서 애가 돼서 우리 뿌리를 찾아온 거에 대한 고마움. 그래서 이렇게 저는 민족주의자라 그런지 같은 우리 민족을 보면 눈물이 나요. 까레스키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 지금 70억 인구 중에 우리 7천만 해외 동포해봤자 7,800만 이 결의가 소중한 우리 단군의 자손, 우리 핏줄이 형제예요. 왜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러냐고 이게. 아니 맨날 빨갱이 탈했는데 북한에도 불쌍한 애들이잖아요. 불쌍한 애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은 북한의 GDP 규모가 50배입니다. 50배. 세계 군사력 6위의 나라예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지금까지 빨갱이 탈행입니까? 세계 6대 군사 강국가. 세계 최강의 미국과 한미동맹에 미군 2만 8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뭐가 무서워서 일본군까지 필요하단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일본군이 오면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돼요?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아니 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북한이 그렇게 무서워서 일본까지 필요하단 말입니까? 한미일 삼각동맹이 필요해요? 그러면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중국 러시아를 왜 적으로 만들려고 그럽니까? 지금 그래도 북한이 그나마 걔들이 주체 서상을 해서 자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북한이 청진항이나 나진항이나 원산항에다가 중국 인민해방군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이 기항할 수 없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 함대가 북한 땅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하고 이렇게 군사협력을 하게 되면 북한이 그렇지 말란 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만약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게 되면 그 순간 황해바다에
중국의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이 기동 훈련을 하게 될 거고, 동해바다에 러시아의 핵 폭격기가 카디지를 빈번하게 침입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인민해방군이 동해바다에서 합동 군사훈련, 해군훈련, 항공모함까지 동원해서 한다 해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안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중국 그래 러시아 관리한 게 그게 무슨 반국가 행위라고요? 그렇게 외눈박이 외교를 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관리해요? 윤석열 후보님의 선배님들, 대통령의 선배님들,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때는 러시아가 소련과 국교를 수리하는 사람도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평생 검사만 하다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끌고 가요? 못 끌고 가면 좀 겸손하세요, 겸손해. 그리고 이번에 김홍일 검사 그 중수부장을 이번에 뭘로 임명했더라? 이번에 새로 교체를 좀 했었죠. 예. 이번에 김홍일 뭘로 만들어졌죠? 우리 권익위원장 우리 전현의원을 했는데 김홍일 중수부장 때 윤석열이 중수 이과장이었어요. 그때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사건을 했던 겁니다. 오늘 박영수 특검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박영수, 조우영, 그때 부산저축은행 1,150억 원을 부실 대출을 받아서 10억 3천만의 대가를 받았던 조우영, 이걸 봐준 거잖아요. 조우영이 시작한 거예요. 김만배 데리고 이 대장동에. 그래서 대장동의 원 뿌리는 뭐냐? 이 삼각동맹이 박영수, 윤석열, 조우영 세 사람이라고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김홍일이가 있었잖아요. 김홍일. 네, 맞습니다. 김홍일은 국민권익위원장 앉힌 거 보고 야, 이 대장동의 주범들이 다 지금 이제 대장동의 주역들이 지금 나라를 다 잡고 애꿎은 파생상품 유동규를 가스라이팅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지금 완전히 이 적반하장의 이걸 벌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박영수 변호사를 이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고 했는데 아마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이게 또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한 몸인데 페이스북에 엊그제 올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몸이다 윤석열과 박영수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아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들고요. 저도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지만 전에 가면은 아무 계획도 못 세우고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나기도 하고 힘듭니다. 사실 힘든데 여러분들이 격려해 줘서 저도 힘을 내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5,000년 역사에 그 거대한 중국에 복속되지 않고 몽고족, 만주족도 다 사라졌습니다만 우리 한민족은 정말 독자성을 유지하고 이 5,000년의 역사를 지켜온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 정말 분단된 위교를 겪고도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뤄낸 세계 유일한 나라, 10대 경제 강국, 6대 군사 대국으로 발전된 나라입니다. 이게 저는 어느 한 사람만이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도 평가하고 노태우 대통령도 평가합니다. 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합해서 온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말이죠. 민주화운동도 하지 않고 맨 술 먹고 고시 공부하다가 검사에서 갑질하다가 특수부 검사로 대접받고 살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가 마치 대한민국을 지키는 화신인 것처럼 전직 대통령을 반국가단처럼 매도하는 이러한 정말 오바를 하지 마세요. 이게 다 부메랑이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만만하게 보입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놀이하고 다니니까 즐겁습니까?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많은 윤봉길, 안중근, 이봉창, 이청찬 정말 이 피어린 민족 독립 투쟁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으로 헌법 전문에 남아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영길 대표님의 오늘 뉴미디어 기자회견 못한 말씀이 정말 많으신데 좀 더 듣고 싶지만 또 시간 제약이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질문지를 주신 우리 스튜디오 더 탐사, 팩트TV, 미디어워치, 스픽스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많은 채널에서 20여 개 이상 채널에서 오늘 동시에 또 송출을 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송영길 TV 많이들 구독해 주시고 또 응원을 해 주시고, 저는 가슴이 참 아프네요. 송 대표님이 저도 집에 들어가면 어떠한 대책도 세워지지 않고 저도 힘듭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슴이 좀 아립니다. 자, 우리가 함께 동지적인 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또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또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